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이란 수도 테헤란을 공습했습니다. 이란은 이번 공습을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월 28일 토요일 아침,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공동작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란과의 핵 협상 진행 상황에 불만을 표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의 목표가 이란 정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his terrorist regime can never have a nuclear weapon. I'll say it again. They can never have a nuclear weapon. 이번 공습은 이란의 정부기관과 최고 지도자의 집무실이 있는 테헤란 중심부를 겨냥했습니다. לפני שעה קלה יצאו ישראל וארצות הברית למערכה משותפת, מבצע שאגת הארי. מטרת המבצע, לשים קץ לאיום ממשטר האייתולות באיראן.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남부 도시 부쉐르를 포함해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도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개월 만에 다시 이루어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이란은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1시간여 만에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 여러 곳을 동시에 타격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공격이 앞으로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고, 이스라엘 언론은 강력한 공습이 나흘 동안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숨졌다는 소식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기전으로 이란을 장악할 수도 있고 2, 3일 뒤 공격을 그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숨진 것 같다고 직접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야톨라 시에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숨졌다는 소식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도 하메네이와 이란 고위 지도자 5명에서 10명이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폭스뉴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라고 해서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 당시 밤새 상황을 지켜봤고 계속 이란 상황을 밀착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했지만 이란 공격을 함께 진행한 두 정상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의 서유럽 군사 동맹인 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마르크 트리터 사무총장,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미국의 이란 주변 동맹국 지도자들과도 통화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공격에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 의회 여야 지도부인 8명에게 전화를 걸어 연락이 닿은 7명에게 브리핑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란이 미군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는 등 이번 충돌이 위험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미국의 군사 작전이 기대한 성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이란 지도부 인사가 숨졌다며 이란 국민에게 정부를 접수하라고 촉구했지만 이란 야권 분열로 정권 교체 현실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개시에 앞서 이번 작전으로 대규모 미군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동시에 중동에서 미국 이익에 부합하는 변화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핵 협상 전후로 대규모 군사 증강에 나섰지만 중동 지역 내 방공망엔 한계가 있었다는 내용도 보고에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도 이런 내용이 반영됐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The lives of courageous American heroes may be lost and we may have casualties. That often happens in war. But we're doing this not for now. We're doing this for the future. And it is a noble mission.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이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 공격과 관련해 장기전으로 가서 이란 전체를 장악할 수도 있고 2, 3일 뒤에는 공격을 그만둘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공격으로부터 이란이 회복되는 데에는 어쩌면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악시오스는 2, 3일 뒤 이란에 대한 공격을 종료할 수도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아직 이란과의 외교적 해법에 열려있는 입장임을 보여준다고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명이 장대한 분노인 이번 이란에 대한 공격에서 여러 개의 출구 전략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합의에 가까이 다가갔다가 물러났고 가까워졌다가 다시 물러났다면서 이를 보면서 이란이 합의를 정말로 원하지 않는다고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란에선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초등학교가 무너져 대규모 참사가 발생하는 등 각지에서 사상자가 1,000명에 육박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중동 각국에서도 피해가 속출했고 호르무즈 해협까지 막혀 원유 수송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어서 이경아 기자입니다. 무너져 내린 건물 앞에 모인 사람들. 비명과 울음이 뒤섞인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 남부 한 여자 초등학교입니다. 당시 학교에는 학생 170명 정도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번 폭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150명이 넘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각지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1,000명에 육박한다고 적신월사는 전했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방공망으로 미사일을 요격했지만 떨어지는 파편까지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이 중동 내 미군 기지로 향하면서 표적이 된 각국도 비상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선 한 명이 미사일 파편에 숨지고 두바이 고급 호텔에서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주요 관광시설에는 민간인 대피령이 내려졌고 공항까지 봉쇄돼 사람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중동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30%가 오가는 유충지가 막히면서 에너지 시장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 이스라엘의 군사작전과 이란의 반격으로 중동 정세가 최악의 위기로 치닫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가 중동 전쟁으로 확전돼선 안 된다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이란의 보복공습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정당하지 않은 무력 침략 행위를 저질렀다며 긴급회의를 요청했고 프랑스와 바레인, 콜롬비아도 동참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 국제 평화를 깬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He calls on the parties to continue to work with determination and in good faith towards a lasting agreement. 영국과 프랑스, 독일 정상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란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민간인 보호와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세 나라는 이번 공습에 참여하지 않은 채 미국과 이스라엘, 영내 동맹국들이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허용해선 안 된다며 자국 군용기를 중동 방어작전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regime in Iran is utterly abhorrent. They have murdered thousands of their own people, brutally crushed dissent, and sought to destabilize the region. 중재국 오만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확전을 우려하면서 양측의 싸움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Önce ateşkesin tesisi, ardından da müzakere masasına dönülmesi için diplomatik çabalarımızı hızlandıracağız.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동 국가들과 외교 경로를 모색하고 있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강한 어조로 이란을 규탄했지만 미국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이런 기류에 대해 미국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이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동치는 이란 정세에 우리 정부도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실무회의를 긴급 소집했고 외교부도 상황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가장 우선 논의된 건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안전이었습니다. 지난달 기준 이란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된 국민은 모두 90여 명. 다행히 교민 60여 명과 대사관 직원, 가족 가운데 현재까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당국은 동명부대와 청해부대 등 중동에 파병된 부대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역시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 내용을 보고받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했습니다. 주말이긴 하지만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과 국제유가 동향 등도 다뤄졌을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사태 장기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유관 부처들과 필요한 후속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 안전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이어서 국내 정치권 소식 보겠습니다. 대법관을 2배 가까이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사법 3법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지금은 국민투표법이 상정돼 필리버스터가 한창인데 민주당은 논란이 일었던 벌칙 조항을 본회의 직전 삭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4명에서 26명으로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대법관 증언법이 민주당 사법 3법의 마지막 순서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당장 법안 공포 2년 뒤부터 매년 대법관이 4명씩 늘어나는데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까지 포함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몫은 22명에 달합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건 결국 사법부 장악과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한 거라며 밤을 꼬박 세워 반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22명을 임명해서 본인들이 완전히 장악해서 꽁무죄를 만들려고 합니까? 반면 민주당은 OECD 기준으로 봐도 대법관 수가 부족한 것이 드러난다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기형적 구조로 인한 재판 지연과 대법관의 업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4시간 무제한 토론 끝에 종결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다시 단상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법이 죽었다는 뜻의 검정 마스크와 사법 파괴, 독재 완성 손팻말을 들고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한 항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거대 여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여유 있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건이던 사법 3법을 모두 처리한 여당은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법안을 또 초치기로 수정했습니다. 투개표 관련 허위 사실을 지속 유포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벌칙 조항을 삭제한 건데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선관위 힘씻기란 비판에 일단 물러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야당과 의장님의 의견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직선거법 먼저 개정한 후에 추후 추진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 등 남은 법안도 거침없이 처리한 뒤 다시 3월 임시 국회를 소집해 법안 처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3법에 대한 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요구하는 동시에 국회 일정 보이콧 등 다양한 대응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이렇게 사법개혁 마지막 퍼즐인 대법관 증언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릴 경우 1, 2심 재판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건데요.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 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년에 걸쳐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관 한 명이 연간 5,000건 넘는 사건을 처리해온 만큼 충분한 심리와 수기가 어렵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단기간 이뤄질 증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늘어나면 실무적으로 심리를 뒷받침할 재판 연구관도 함께 증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리와 판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법관을 지원하는 재판 연구관은 통상 10년 이상 법조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부장판사급 법관들이 재판 연구관으로 차출될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1, 2심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할 인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정권에서 대법관을 대거 임명하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직 부장판사 A씨는 YTN과 통화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대법원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며 해외에선 비슷한 사례가 위헌 판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부장판사 B씨는 노련하고 숙련된 재판연구관을 최소 100명 이상 추가로 확보해야 할 거라며 책상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만큼 일관성과 통일성이 요구되는데 대법관 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나면 전원 합의체 기능이 약해지고 판례의 방향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이번 달 다시 한자리에 모여 사법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대법원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매년 3월 열리는 정례회의로 법원 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이 참석해 각 법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사법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공식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응 방안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오는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둔 검찰이 여러 지표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사들의 이탈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범죄 대응 역량 약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 성적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1심 무죄율이 1.06%를 기록했습니다. 무죄율이 1%를 넘긴 건 2000년 통계를 전산화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수치로 드러난 검찰의 이상 신호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검찰의 미제 사건은 폭증했습니다. 지난 2021년 3만 건대에서 지난해 9만 건대로 거의 3배로 뛰었는데 1년 사이에만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3개월 이상의 장기 미제 사건도 재작년 18,000여 건에서 지난해 3만 7천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7만 3천여 건이던 미제 사건이 3대 특검 출범 이후인 8월 9만 5천여 건으로 늘어나면서 특검 파견으로 인한 영향이 뚜렷했습니다. 일은 쌓여가는데 검사들은 연일 검찰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휘부를 맡는 고검 검사급 검사 109명이 사직했습니다. 정원이 551명인데 정원의 20% 넘게 퇴직한 겁니다. 전체 퇴직 검사도 175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견 검사들의 이탈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전체 검찰 조직의 역량에는 더욱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검사들의 이탈 행렬이 가속화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종합특검 파견도 이어질 예정인데 이런 다중고가 겹칠 경우 사건 적체와 수사, 공소유지 부실 문제는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투자 투기용 비거주 1주택도 정조준했습니다.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먼저 내놓은 것도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함께 콕 집어 겨눈 건 투자, 투기용 1주택과 초고가 주택입니다. 보유보다 매각하는 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 바꿔 말해 버티면 손해를 보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우선 사정권에 든 건 비싼 값 주고 사고선 정작 거주는 안 하는 똘똘한 한 채 보유자입니다. 인기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세입자의 전세금 등을 활용해 매입한 뒤 차익을 노리는 갭 투자가 집값 상승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손볼 수 있다는 관측이 끊이질 않는 이유입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시장에선 전세금 등을 은행에 넣어뒀을 때 생기는 이자 수익만큼을 임대료 수입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간주 임대료 제도 강화도 거론됩니다. 올해부터 고가 2주택 보유자로 확대된 과세 대상을 고가 1주택으로 넓히면 비거주 똘똘한 한 채 소유자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통령 스스로 마지막 수단이라고 언급한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보유세 인상 역시 살아있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50억 넘는 데만 하자. 50억 보유세 뭐 이런 얘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소문이 있더라 라는 뜻입니다. 과세 구조 등에서 차이는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 수도와 비교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우리의 보유세 부담이 낮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인기 지역으로 불리는 분당의 똘똘한 한 채까지 내놓고 전선을 넓힌 건 실거주 1주택은 적극 보호하되 투기 목적의 시장 교란 행위엔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부산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반면 전셋값 상승폭은 확대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넷째 주 부산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03% 올라 17주 연속 상승했지만 2월 둘째 주 0.04%에서 셋째 주 0.03%로 낮아진 뒤 이번 주도 같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수영구의 상승률은 0.23%에서 0.07%로 크게 둔화했고 해운대구도 0.14%에서 0.13%로 낮아졌으며 서부산권과 원도심은 약보합이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전셋값은 전주보다 0.14% 올라 9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북한은 이번 노동당 9차 대회를 통해 남북 간 사실상 영원한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당 대회 직전 무인기 사태에 대한 유감까지 표명했던 우리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대북 무인기 사건에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 전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향후 5년간의 대내외 정책을 결정할 북한의 9차 당대회를 염두에 둔 조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예상대로 북한의 당대회는 이튿날 개막했지만 남측을 향해 쏟아낸 메시지는 정부의 바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존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입니다. 김정은 입에서 나온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는 적대와 불신, 위협으로 가득 찼고 또 단호했습니다. 기존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재확인한 셈이긴 하지만 당대회에서 밝힌 최고 지도자의 대남 노선이란 점은 이전과 뚜렷이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습니다.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으로 다루어 나가려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강고하며 결론적입니다. 영원한 결별을 선언하며 우리를 향해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한 거지만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날 이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정동영 장관은 동시에 긴 호흡을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 역시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쌓인 적대 감정, 대결 의식을 일순간에 한 가지 획기적인 조치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 공동 성장을 위한 평화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당대회가 대남 전략을 뿌리채 바꾼 변곡점이란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라 동력 유지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부정선거를 주제로 극우 유튜버들과 7시간 넘게 끝장 토론을 벌였습니다. 관련 영상 조회수가 순식간에 500만을 넘겼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선거 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TF 구성을 선언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주제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 등과 벌인 1대4 끝장 토론은 무려 7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부정선거가 없으면 이긴다는 헛된 희망은 음모론이라고 이 대표는 거듭 강조했습니다. 본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져서 낙선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하나도 팩트에 맞는 것이 없는데 그냥 많이 떠들면 진실인 양 이렇게 굴러온 판 6년이고요. 전 씨 측은 부정선거는 미국의 핵폭탄 개발급의 극비 프로젝트로 실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42년에 있었던 맨해튼 프로젝트 같은 한국적 정치인으로는 김대중. 이준석 대표는 이런 황당하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입증할 근거를 대라고 추궁했고 전한길 씨는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선관위 개입 의혹을 거듭 설파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으니 이걸 검증해보자면 가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총체적인 모든 단계에 부실이 있었다 그러면 이걸 무슨 수로 검증합니까? 부정선거 문제는 이것이 나타났다면 검증의 대상이 수사의 대상이지 이거는 토론의 주제가 아니에요. 평행선을 달리던 끝장 토론은 승패 선언 없이 새벽 1시 넘어 끝났는데 실시간 접속자는 최대 32만 명에 달했고 누적 조회수도 순식간에 500만을 넘겼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에 대해 공정한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많은 국민은 부정선거 진위 여부를 떠나 사전투표 관리 부실 등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철저한 선거 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도 그렇고 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냐. 끝장 토론을 마치며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비상식적 수단에 의존했다는 자체가 부정선거가 음모론이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보수 야권 두 대표의 상반된 목소리가 어떤 성적표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외식 물가가 오르면서 저렴한 메뉴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2,000원대 햄버거와 1,000원대 도시락까지 등장하면서 외식과 유통업계 전반에 초저가 경쟁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서울의 한 버거 매장. 2,500원짜리 햄버거를 사려는 손님들입니다. 값이 저렴해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려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식비가 서울에서 기본 10,000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학생으로서 이제 한 끼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최근 외식비 부담이 커지면서 초저가 메뉴가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유통업계도 초저가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최근 990원 도시락을 선보여 준비한 4만 개 물량이 모두 팔렸습니다. 이마트는 100g에 880원 삼겹살을 판매했고 편의점은 2,000원대 도시락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밀가루 가격 인하에 맞춰 베이커리 업체도 1,000원 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저가 메뉴가 늘어난 배경에는 외식 물가 상승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칼국수 가격은 평균 9,923원으로 1년 전보다 4.9% 올랐고 냉면 가격도 12,538원으로 4.2% 상승했습니다. 대표 외식 품목 평균 가격도 4%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초저가 메뉴 수요가 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물가 상황이기 때문에 초저가는 매력적인 마케팅 포인트입니다. 업체 입장에선 저가 제품으로 매출을 올리기보다는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이른바 미끼 상품 전략이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초저가 전략을 앞세운 외식 경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국세청이 최근 고액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코인 69억 원어치를 탈취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과를 알리려고 국세청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가상자산 지갑 핵심 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돼 벌어진 일인데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고액 체납자들 징수 성과를 한데 모아 알리면서 가상자산을 압류한 사례를 함께 소개했습니다. 수색 결과 C의 주소지에서 가상자산 USB를 압류하고 배우자 주소지에서 명품 가방 19점 등 4억 원 상당을 압류하였습니다.
해당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 USB 4개를 찾아 압류했다며 주거지에서 직접 찍은 현장 사진도 보도자료에 첨부해 배포했습니다. 사진에는 코인 지갑의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가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니모닉 코드는 가상자산 지갑의 키를 복구하기 위한 핵심 암호로 이것만 있으면 실물 지갑 없이도 외부에서 코인 복구가 가능합니다. 사진 배포 하루 만에 결국 우려했던 사고가 났습니다. 국세청에 압류됐던 PRTG 코인 400만 개가 다른 지갑으로 유출된 건데 그 규모만 69억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곧장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언론에 배포된 고해상도 사진을 통해 코인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선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부터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경찰서에서 이미 제출로 받아둔 21억 원 상당 비트코인이 분실된 데 이어 또 한 번 정부기관의 가상자산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서 관리체계 신뢰도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송진입니다. 지난 25일 서울 반포대교에서 추락한 포르쉐 차량에선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과 일회용 주사기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찰에 구속된 운전자는 SNS 팔로워 11만 명이 넘는 인플루언서였는데 병원을 전문으로 홍보해주는 업체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프로포폴 약병이 널브러져 있고 주사기엔 하얀 약물이 담겨 있습니다. 소독에 쓰이는 일회용 알코올 솜과 주사기도 한가득입니다. 전부 서울 반포대교에서 추락한 포르쉐에서 쏟아져 나온 건데 경찰이 이틀에 걸쳐 수거했어야 할 만큼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데도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어떻게 대량으로 차에 쌓아둔 건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포르쉐를 몰던 30대 여성 A씨는 SNS 팔로워 11만 명을 거느린 인플루언서에 병원 등을 홍보하는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였습니다. 경찰은 투약 경위와 입수 경로를 밝히기 위해 A씨 업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업체는 온라인에서 병원 전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며 단연간의 병원 DB를 활용한다고 광고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평소 A씨는 자신이 피부과 등에서 시술받는 모습을 여러 차례 SNS에 올렸는데 게시물 250개가 넘었던 A씨 계정은 사고 3일 만에 돌연 삭제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관계를 맺은 병원과 얽혀 있을 가능성을 비롯해 공급선 추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A씨가 투약뿐 아니라 약물 유통에 직접 가담한 건 아닌지, 공범이 더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약물에 취한 A씨가 끔찍한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었다고 보고 위험운전 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경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 씨를 검찰로 송치한 후에도 여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보도로 알려진 지난해 10월 추가 피해 의심 사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 씨를 검찰로 넘겼습니다. 지난해 12월 첫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뒤 음주 후 약물을 복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챗GPT에 수차례 물어본 게 살인죄 적용의 스모킹건이 됐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찰은 김 씨의 추가 범행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서 김 씨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서울 방배동 음식점에서 119 신고 전화를 건 사실이 YTN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화이트 와인을 마시던 A씨가 쓰러진 건데 건강한 20대 남성이 갑자기 동공이 바늘처럼 좁아지고 의식이 떨어진 걸 단순 우연으로 넘기긴 어렵습니다. 네, 약물 과용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통증에는 반응이 있지만 반응도 떨어지고 좀 멍해지고. 범죄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최근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지난해 12월 이후 김 씨의 챗GPT 사용 기록만 들여다본 만큼 포렌식 기간을 늘린다면 핵심 정황 증거가 더 드러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김 씨가 3명 외에 추가 범행은 없다고 완강히 잡아댔고
넉 달이란 시간이 흘러 구체적인 물증 확보가 관건입니다. 또 지난 1월 24일 김 씨와 수유동 노래방에 갔던 30대 남성이 쓰러졌던 사건도 남아있어 경찰 수사에 따라 범행 전모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금품을 받는 대가로 보복 대행에 나서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는 테러가 잇따르는 가운데 비슷한 사건이 지난해 12월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공동 주거 침입과 재물 손괴, 명예훼손 혐의로 주범 4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30대 공범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7일 새벽 3시 45분쯤 평택시 아파트에서 된장과 춘장, 물엿 등을 섞은 오물을 피해자의 집 현관문 등에 뿌리고 명예훼손성 유인물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A씨는 구인 사이트에서 보복 대행에 대해 알게 된 뒤 텔레그램으로 상선의 지시를 받았고 현금 5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고혈압 진료비가 한 해 4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고혈압이 만연해지면서 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 관리의 방법도 차이가 나는데 보건당국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맞춤형 생활 가이드를 내놓았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혈압은 평소 별다른 증세가 없다가 상태가 나빠진 뒤에야 알게 되는 질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인 가운데 30% 이상이 고혈압에 걸려 있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진료비만 4조 5천억 원으로 만성질환 가운데 1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고혈압의 원인 가운데에는 생활 습관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혈압 위험이 있는 국민 153명을 모집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채소보다는 짠 국물 음식을 자주 먹고 패스트푸드나 야식, 외식을 즐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젊은 층 가운데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경우, 중년층에서는 음주를 즐기는 경우, 장년층에서는 과체중일 때 고혈압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8주간 식생활 관리를 실시했고 참가자의 30%가 고혈압이 개선되는 효과를 봤습니다. 제가 130인가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8주 지나고 이제 끝날 때 한번 혈압을 쟀는데 110 정도까지는 떨어졌거든요. 나트륨 같은 음식을 좀 많이 줄이다 보니까 붓기도 빠지는 것 같고. 또 이를 바탕으로 연령별, 현재 상황에 따른 맞춤형 영양관리 가이드도 내놓았습니다. 같은 청년층이라도 음주나 흡연을 하는지에 따라 노년층 중에서도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 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추천 식단에서부터 고혈압 위험 국민을 위한 편의점, 마트 맞춤 쇼핑 요령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고혈압 위험 성인의 경우 정상 혈압인 사람보다 고혈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건강한 식생활로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가이드가 고혈압을 사전 예방하여 의료비 등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병자는 많지만 고혈압 유병자 3명 가운데 1명은 치료도 받지 않을 정도로 관리는 부족한 상황. 보건당국은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고혈압 위험 성인에 대한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비대위 설치 없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의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전면적인 투쟁 돌입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10대들의 SNS 중독이 전 세계적으로 논란인 가운데 중독 책임을 둘러싼 재판이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기업들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담배 재판처럼 거액의 배상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의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미국 캘리포니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른바 SNS 중독 책임 재판에 증인으로 불려 나온 겁니다. SNS 탓에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중독에 빠지도록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intention of the company was to prey on teens, use teens' usage, exploit them so they can make greater profits, and that was done intentionally, not by accident. 물론 기업들은 펄쩍 뜁니다. 청소년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일부 과다 사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중독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공개된 내부 문건을 보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메타 연구원들은 채팅에서 인스타그램은 마약이야, 우리는 마약 판매상이나 마찬가지야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SNS 기업들의 내부 문서에서도 10대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There's been document discovery and all kinds of internal documents have been shared that show how these companies knew all along how they were hurting our kids. 앞서 케일리 GM으로 알려진 20살 여성은 10년 넘게 SNS에 중독돼 왔고 이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렸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르면 3월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재판 결과가 SNS 중독과 관련된 다른 소송 수천 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호주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청소년 SNS 금지 정책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독성이 없다고 항변했던 담배 회사들처럼 SNS 기업들도 결국은 항복 선언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한류에 힘입어 많은 외국인이 방한하고 있지만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유산은 25만 점을 훌쩍 넘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본이 가진 우리 유산은 전체의 43%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합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로 4m, 세로 6.7m에 이르는 조선 지도입니다. 1864년 제작된 목판본 대동요 지도에 색을 더하고 지명도 7만여 곳이나 손으로 추가했습니다. 진본 여부와 역사적인 가치까지 확인한 뒤 일본인 소장자에게서 직접 구매해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기존 목판본 대동요 지도와는 유물의 구성 형식과 배치 방식 등에서도 다른 특징을 드러서 환수의 의미는 더욱 남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시정부가 민족 독립의 정당성을 국제연맹에 설명하기 위해 만든 역사서적입니다. 임시정부 유일의 역사서라는 엄청난 가치를 지녔지만 재미교포 소장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기증했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한 사찰에서는 조선 왕실의 사당을 우리나라에 통째로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特に、歴史的に非常に重要な建物だということは住職になった時から認識しておりましたので返還帰還というのをぜひ自分の手で行いたいと思いました. 이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로 돌아온 문화재도 많지만 여전히 해외에 흩어져 있는 유산은 최소 25만 6천여 점에 이릅니다. 국가별로 보면 도쿄 국립박물관 등 일본이 가진 우리 문화유산이 11만여 점으로 전체 해외 문화유산의 43%를 차지합니다. 미국과 독일, 영국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국외 소재 문화유산의 경우 해외로 나가게 된 경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사실 역사적 혼란기에 도난이나 약탈 등을 일반적으로 떠올리는데요. 그 외에도 외교적 선물이나 개인 간 거래에 따라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문화유산의 환수 사례는 1,200여 건, 2,800여 점이고 대부분이 자발적 기증입니다. 정부와 국외소재 문화유산재단은 복공기관을 활용한 매입, 자발적 기증 등의 방법으로 국외유산 환수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네, 3일절인 오늘은 오래된 숲의 아픈 역사를 짚어보겠습니다. 흔히 우리나라엔 태고부터 이어지는 원시림이 없다고 하는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와 제국대학이 백두대간 원시림을 수십 년간 수탈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31년 당시 동경제국대학교 농학부가 발행한 조선 강원도 연습림 적송이라는 문건입니다. 붉은 소나무가 가득했다는 이 숲은 과연 어디였을까?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지역, 백두대간 금광산과 설악산 중간 산줄기에서 동해안 지역으로 빠지는 곳입니다. 일제는 이 일대 3만여 헥타르를 대학 연습림으로 지정하고 1913년부터 나무를 베어냈습니다. 식민지 산림수탈의 전초기지로 삼은 겁니다. 잘라낸 나무는 대부분 금강소나무로 알려진 적송, 조선 왕실이 궁궐을 지을 때나 베어낼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한 나무입니다.
벌채 규모는 매년 약 4만 석, 지금 기준으로 아름드리 금강소나무 2만 그루가 넘습니다. 잘라낸 나무는 동해안 장전항과 원산항을 통해 일본 오사카와 나고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연습림이라고 해놓고 실상은 원시림을 벌채, 벌목해서 수탈해 가는 그런 도구로 삼았던 거죠. 산림 벌목 현장은 또 있습니다.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용소계곡. 녹슨 산림철도 노반 흔적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궤도차를 이용해 아름드리 소나무를 모두 수탈해 간 겁니다. 태백산 일대도 마찬가지. 일제는 임업주재소를 설치한 뒤 중일전쟁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소나무를 베었습니다. 군수 물자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는데 주재소가 있던 자리에 지금은 산림청이 만든 벌목기역의 비석이 설치됐습니다. 당시 일본 사람들이 베어간 나무의 지름이 2m가량 된다라는 그 주민의 증언이 현재 남부지방 산림청 비석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원시림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제는 한반도 생태축인 백두대간 곳곳에서 수십 년간 소나무를 집중적으로 벌채했습니다. 수백 년 이어진 한반도 원시림이 깊은 상처를 입고 한순간에 사라진 이유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그룹 BTS가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컴백 공연을 펼치기로 한 이번 달 21일 경복궁도 하루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는 누리집을 통해 해당 일에 경복궁이 휴궁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BTS는 공연 오프닝으로 경복궁 내 근정문에서부터 흥례문, 광화문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왕의 길을 걸어 나오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를 실시간으로 진행할지 사전 영상 녹화로 가름할지 관계 당국과 조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공연에 최대 26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전체로 돌아온 세계적인 K-팝 그룹 블랙핑크가 역대 여성 그룹 가운데 첫날 음반 판매량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그제 발매된 블랙핑크 미니 3집이 당일에만 146만 1,785장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YG는 해당 음반이 32개 지역에서 아이튠즈 음반 차트 1위를 석권하기도 했다며 전 세계 팬들의 폭발적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3일절인 오늘은 하늘이 흐립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년보다는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6.3도고 낮에는 14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는 여전히 대기가 건조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불조심해 주시고요. 오늘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비나 눈이 오겠고 밤부터는 제주도에도 비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공휴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확대됩니다. 수도권은 적게 오겠지만 강원 산간의 많은 곳은 30cm 이상의 폭설이, 강원 북부 동해안에도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 1.1도, 대구는 8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청주 14도, 대구 12도, 창원은 13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기온도 일시적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